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이 음악 들으시면 다 아시죠? 바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을 이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송 건수가 10배 정도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법과는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임주혜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그리고 이지훈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난 이거 보면 진짜 겁나는 게 이게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이거는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범죄고, 그리고 딥페이크가 이게 또 이 정치권에서 이용이 되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선거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래저래 이거는 근절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성범죄 문제 이거가 지금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딥페이크, 어떤 사람들의 사진에다가 음란물 같은 것을 정말 교묘하게 합성한 신종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피해자가 10대인 경우도 참 문제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가 10대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정말 걱정스러운 지점인데, 이게 놀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텔레그램 봇 같은 걸 이용하면요, 사진을 보내면 그런 허위로 그런 음란물을 만들어내기까지 2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초면 순식간에 합성을 해서 뭔가 뚝딱 만들어지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런 사진을 쉽게 구하고 그것을 또 단체 채팅창 같은 것에 올림으로써 그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댓글을 받고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의 유행이나 놀이처럼 번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거나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좀 못 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 건수만 보더라도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피해자가 196명에 달하고 학생 186명에 달한다고 해요.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 갖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지경이 아니다. 재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게 삶이 파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뭐 텔레그램 속에 뭐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뭐 특정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SNS 중에서 이 G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거는 전부 그 어떤 그런 음란물이라든 이런 거를 막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뚫려 있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어떻게 소송을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좀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처벌을 하는 게 지금 규정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런 음란물 같은 거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우리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제 처음으로 인식하고 거기서 법을 막 그때 마련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당시에 이제 막 반포하고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법을 형사처벌을 하자라고 법을 만들면서 나머지 막 혼자 소지하거나 나만 보려고 제작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공백으로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더라도 현재 딥페이크 문제, 이렇게 서울대 N번방이라든지 뭐 마약 사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익명을 범죄화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막 발빠르게 법안 7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올라가면 뭐예요? 네. 우리나라 국회는 올라가는 거하고 통과시키는 거하고 달라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만 113개예요. 그럼. 근데 이게
계류만 돼, 맨날 계류만 돼 있고 뭐 이게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이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들. 네, 그럼요. 일단은 입법 동일해서 올라갔다, 발의가 네.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짜 의결이 돼서 통과해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민 목소리가 또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핫한 이슈가 터졌을 때 잠깐이 아니라 아 이거 진짜 인식 있다. 내 주변에 내 친구, 내 동생 아니면 우리 선생님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유명한 이러한 피해자들 양상하는데 전 국민이 나서서 그래 우리 이거 필요하다. 더 처벌 강화해주고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사이트 상에서 이거를 범죄를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막아놓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텔레그램 관련해서는 드로프 형제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드로프 형제 프랑스에서 구속됐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지금 소지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빨리 우리 이 피해자들 인적사항 알려달라 정보 달라라고 텔레그램에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안 된다 못 준다고 하고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이거는 공범 방조다. 이거는 부실 관리를 한 거다. 이러한 불법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너희가 부실 관리한 거니 그거에 따른 범죄 부실관리 책임을 져라 하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인정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의 어떤 전 국민적, 전 세계적 공조나 같이 협력하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방송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딥페이크로 만든 조작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그만큼 특정인에 대한 정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리 목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을 말아야죠. 근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 한 5년 정도밖에 못 받는 모양이죠. 맞아요. 이것이 지금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을 이제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양형 기준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그게 뭐예요? 양형 기준.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뭐 판사들이 판단을 할 때 적어도 가이드라인처럼 이 정도의 어떤 죄라면은 이 정도를 내리기로 하지 않은 양형 기준이 있는데 이제 법정형으로는 5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내려지는 판결을 보면은요. 2020년도부터 1,700여 건 가량의 이런 허위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그런 제작물과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굉장히 그 형태가 뭐 조악하다거나 아니면 가짜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던 사정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집행유예형 나오는 경우도 많아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년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벌 기준이 매우 미약했고 또 문제가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법정형에서 보면은 이것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호기심에 아니면 장난삼아 그냥 만들어 본 것이지 이거를 어디다 유출하려는 건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면은 또 처벌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말 문제의 심각성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은 더 발전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교묘해지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대안 뭐 예방책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허위 영상물에다가 워터마크라고 하잖아요. 그거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뭐 이거 워터마크 이거에서 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감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니 위조 지폐 만드는 사람들도 깜짝같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건 좀 아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뭐냐면 이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된다. 네. 이거는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지금 10대들이 가장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들끼리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놀이문화다 뭐 이러면서 하고 사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역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징계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 문제의식 없이 또 휩쓸려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경각심을 교육적 차원에서 끝낼 수만 없는 현실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 연령에 대해서는 좀 더 하향하자라는 논의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번에 다루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한번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게 한번 입법 한번 해보자라고 논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논의가 뚜렷하게 되고 입법까지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듭니다. 그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법을 그렇죠. 바꿔야죠. 그렇죠. 형사법을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정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연령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그게 있어요. 만이죠, 만 나이 기준인 네. 거죠. 만 14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중2 정도라고 보통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빠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들만 해도 사실 고학년이라고 한다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고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이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알고 싶으면 책 찾아봐야 되고 그 책 찾으려면 도서관 가야 되고 도서관은 가까이 있지도 않고 이런 세대와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은 뭐든 나오는 지금 이 요즘의 청소년과는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을 낮추는 게 참 어려운 게 어쨌든 촉법소년을 둔 건 이 청소년들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좀 더 방점을 찍어두어야 한다. 무조건 처벌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면 더 막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두고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실제로 또 소년범들을 보면은요 90% 이상은 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것은 중범죄이고 성과 관련된 범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그 만 14세가 촉법소년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성인과 같은 수준의 그런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면은 결국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어디 칼럼에도 그걸 썼는데 음주운전 이거 한 사람들 혹은 이 과속을 지나치게 하신 분들도 교육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러면은 괜찮냐? 그럼 앞으로 그런 범죄를 물론 안 저지르는 분도 있지만 또 저지르는 분도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이 부수적인 보조적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범죄를 근절하는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거를 한 10년, 15년 정도를 하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가지고 지금도 뭐 학부형들이 뭐 지금 뭐 뒤져가지고 그 자기 아이가 만든 걸지 모르는 걸 지우고 뭐 이런다고 그러던데 이거 잘못 만들면 완전히 내 인생도 끝나고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도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촉법소년 나이도 물론 낮추고 그러면 이거 어떤 법들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형사법에서 촉법소년 그 연령도 낮추고 또 하나 법을 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별법을 이럴 때 발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있는 법이 저희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사실 반포하는 경우에 처벌 지금 규정을 두고 있어요. 14조에 2에서 그게 N번반 사태 때 들어온 법인데 거기에 좀 입법에 미비가 있으니까 해당 특별법에서
조금 더 조항을 정비해서 넣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성년자 말씀 잘해주셨는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어떠한 인식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도 있지만 계도 차원 이게 이만큼 힘들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이 법에 명확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면에서 그 법에도 입법을 좀 소지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인은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 법에 있어서 지금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다는 인식이나 이런 확인이 됐잖아요. 그 법에서도 좀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범죄잖아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보통신망법 거기에서 사실 다루어질 수 있는 조항 규정들이 좀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포, 촬영, 소지 이런 걸 처벌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형량을 높이고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발의한다면 굉장히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제작만 해도 이게 뭐 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며요. 그렇죠. 이제 영국, 뭐 미국, 뭐 모든 나라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떠오른 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대표적인 그런 부작용의 예거든요. 새롭게 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을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이걸 공유하든 유포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만들기만 해도 처벌할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해두고 있고요. 미국 상원에서도 이 음란물, 이 허위 음란물로 피해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의 근거, 그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그 부분을 법제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처벌이 더 강해져야 된다. 이것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만든 것 자체부터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데 다른 국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처벌 규정을 발빠르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 물론 뭐 제가 그거를 반박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게 전쟁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면 제일 먼저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이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하여간 모든 게 다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것도 이게 무기는 아니지만 무기보다 더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게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마약 범죄 이런 거에 상당히 온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체포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 뭐 어떻게 저 벌 주면 이 창업자 벌 주면 아니 이 뭐 좀 텔레그램이 바뀌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 법을 준다는 게 너가 이거를 운영을 사실은 우리 언론의 자유도 있듯이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해요. 지금 달라고 하는 정보도 비밀 대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주게 될 때는 이제 사람 사생활이라든지 내적 대화에 대한 어떤 강제가 또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치밀하게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거나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만약에 불법성이 정말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구제 또 이러한 불법 범죄 행위를 잡기 위한 공조 부분까지는 한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서 적극적으로 어떤 합법화된 양산해주는 거죠. 비밀스럽게 들어가지 않게 음지화되지 않게 해주는 정도로 관리를 해주자. 옛날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소송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서 막 악성 댓글 달리고 했을 때 피해자가 나왔을 때 또는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걸 알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줘야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불법적인 부분들이 좀 파악됐다. 그러면 그거를 미리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같이 좀 양대 산맥으로 같이 좀 강화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